2번. 1번 하고 나니 갑자기 걱정이 좀 듭니다. 이 속도로 해서 과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자, 가보죠. 갈 때까지 가봅시다. 특강이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막스 웨버에 의한 이상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의 관료의 권한과 직무의 법규와 관례에 의해서 규정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관료제라는 걸, 관료제라는 걸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관료제라는 개념도 행정학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건데 경찰에서 그냥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관료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관료제를 가장 모형 이론 모델로 잡은 사람이 이 웨버라는 이 아저씨입니다. 막스 웨버라고 불려집니다. 베버라고도 부르고 웨버라고 부르고 이 인물은 대표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 인물은 알아두는데, 그럼 이 웨버가 처음에 고안했던 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1800년대에 관료제라는 제도를 고안하면서 세 가지 모델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신적 혹은 가산적 관료제라고 불려지는 이런 모형을 하나를 잡고,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관료제라는 걸 잡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합법적, 이상적 혹은 합리적 관료제, 합법, 합리. 요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웨버가 제일 좋다라고 지적한 게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바로 합법적 관료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관료제를 만들어갈 때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아주 바람직한 아이디어란 타입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상적 모형으로 잡은 겁니다. 나머지들은 뭐가 문제냐? 이 가산적 관료제는 뭐냐면은 흔히 신분관계예요. 알겠죠? 주인에게 노비가 복종하는 이유는 뭐다? 신분관계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신분관계에 그려지는 거. 카리스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역량. 알겠죠? 이 강의실의 카리스마는 나죠, 나. 납니다. 알겠죠? 자,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같은 우월적인 포스, 아우라 이런 것들인데 그 개인이 다이하거나 정신병자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라지겠죠. 그럼 조직 망하겠죠. 근데 이 합법적 관료제는 개인이 정신병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계속 유지해. 왜? 법이 있으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적으로 참 좋은 관료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서 관료제는 앞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가야 되냐면 앞으로 계층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계층. 이건 바로 다른 말로 위계 질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위계 질서. 알겠죠? 위계 질서란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다? 상하 간에 동등해야 돼, 차등해야 돼. 차등이에요. 차등. 함정팔 때 관료제는 평등. 틀렸습니다. 그냥. 기본적 전제가 상하 간에 차등을 전제로 하는데 무슨 평등 이야기가 나와? 평등이 아무데나 좋은 게 아니에요. 차등을 두는 거예요. 차등. 차등을 두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이런 합법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뭘로 해야 한다? 페이퍼로 해라. 문서로 해라 이겁니다. 말로 하면 어때? 말은 오늘 다루고 어제 다루죠. 여러분처럼 내일 특강 꼭 참석할게요 쌤 하고 안 오죠. 말뿐이잖아. 알겠죠? 아예 페이퍼에다가 내일 특강 참석할 겁니다 하고 확약서를 받아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누나도 왔겠죠. 페이퍼라고 합니다. 페이퍼로.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문서를 두고 이렇게 할까? 이유는 뭐냐면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일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까? 조직이 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야? 여러분도 제일 공부할 때 문제가 뭡니까? 감정이 문제예요. 알겠죠? 쌤, 오늘 눈이 오니까 갑자기 센치해져요. 어우, 저는 눈을 맞고 싶어요. 샬랄랄라. 미쳤죠?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알겠죠? 감정이 수험생에도 제일 적입니다. 일을 할 때 그런 감정적 요소에 의하지 않고 똑같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impersonality라고 해서 비정의성이야. 정의성. 자, 이게 뭐냐면 감정과 의리. 김보성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의리 필요 없습니다. 관료가 일을 할 때는 의리 필요 없고 감정 필요 없고 뭐다? 딱
어떻게 보면 냉정한 관점에서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일을 할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업무를 분업화 시켜주고 전문화 시켜주고 지휘보고 책을 만들고 이게 관리 특징 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뭘 자꾸 건드냐면 이거죠. 안정적으로 하려면 개인에 대한 카리스마 안 맞아. 가산적 관리제 안 맞습니다. 뭐 법에 의해서 하라 이겁니다. 법에. 그 법에 의한 것이고 그걸 하려면 바로 뭐다? 이런 감정적 요소라든가 이런 걸 빼고 구두 안 좋아요. 문서에 의해서 하라 이겁니다. 문서에 의해서. 알겠죠? 그리고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상하 간에 계층 간에 정확한 체계 속에서 감시 감독 받으면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뭘 낼 거냐면 관료제 하면은 안정적이다라는 특징과 더불어서 일을 할 때 이런 감정이라든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출제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막스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그럼 이상적이구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법이야. 법이라고 적으세요. 이상적 관료제에다 법, 합법 딱 적어두세요. 합법, 합리. 그럼 합법성 속에서 구조적 특징으로서 관료의 권한과 직무의 법규 나왔죠. 근데 관례야. 관례는 뭐죠? 법이 아니죠. 그렇죠. 관례는 뭐야? 이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관습, 관례는 비합리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습과 관례를 타파하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문명을 이렇게 쌓아왔잖아, 인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례에 의해서 규정한다.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자, 보세요. 2번 집을 제가 즉석에서 바꿔볼 겁니다. 동강성 넘보세요. 자, 웨버의 이상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에서 관료의 권한과 직무의 법규는 개인의 우월적 카리스마에 의해서 규정한다. OX, X예요.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건 어때? 관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친한 친구가 왔기 때문에 정의로운 감정에서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했다. OX, X야. 알겠죠? 이런 형태로 파생시키면 다 틀린 겁니다. 이건 외부의 관료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관료제를 끝내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법규에서 규정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비정의성, 감정과 정서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페이퍼, 문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사하 간에 위계 질서를 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참고로 확인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2번 됐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올려드린 오픈 카카오방에서 OX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갖고 계신 OX 지문이라든가 기출 문제 보시면 이제 시설이 달라질 겁니다.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세 번째,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사실은 관료제적 요소에서 나오는 건데 분업의 정도가 높아지면 할거주의가 초래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요 분업, 다른 말로 전문한데 요걸 좀 더 보면 분업을 하는 목적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괜히 쪼개는 게 아닙니다. 일을 쪼개는 것은 바로 뭐다? 조직에서의 능률 혹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쪼개는 건데 이 쪼개는 방식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쫙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료와의 일을 나눠서 하고 상하 간의 일을 나눠버리고 이걸 이제 수직적 전문화, 분업화, 수평적 분업 전문화라고 어려운 말을 써주는데 여기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분업은 분명히 쪼개는 겁니다. 쪼개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이것만이 나의 일이다. A라는 일은 요거, B라는 일은 이것인데 그럼 C와 A는 난 모르겠다. 나 B 이것만 할 거야 라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르냐? 조직적 차원에서 할거주의라고 불러줍니다. 분할, 쪼갠다고. 알겠죠? 쪼개가지고 여기에만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내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할거주의입니다. 알겠죠? 할거주의. 여러분의 이제 독서실 구조가 전부 다 할거주의입니다. 옆에 책상 신경 안 쓰죠? 사실은 옆에 불나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옆에서 쓰러져도 신경 안 쓰죠? 그냥 내 것만 공부할 거야. 전형적 할거주의 구조가 독서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직의 능률이 올라갈까? 안 올라가겠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거주의는 너무 쪼개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할거주의를 해결하고 조직의 능률을 높이려면 너무 쪼갠 걸 이제 퉁퉁 쳐가지고 통합해 주는 겁니다. 조직을 통합하고 묶어주고 크게 분려버리면 할거주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바로 할거주의의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이죠. 자, 그러면 할거주의를 잘 봐. 이유가 있는데 할거주의는 문서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틀렸습니다. 할거주의는 비정의성 때문에 생겼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지문을 확장시켜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할거주의 요소. 그래서 3번 보시면 분호파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주의가 초래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 문장, 이 지문 속에서 할거주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럼 할거주를 해결하면 뭘로 해야 된다? 그렇죠. 조정과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문제, 다음 중 할거주의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조직을 조정과 통합한다. 2번 능률을 올린다. 3번 조직을 아름답게 꾸며준다. 정답? 네. 알겠죠? 조정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고 이유가 뭐고 왜 이런 문장을 쓰고 지문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하나가 일당백입니다. 하나하나 지문들이 전부 다 여러 개의 가치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됐죠? 자, 세 번째 됐고